아까는 MSE에 대해서 알아봤어. 평균 제곱 오차죠. mean squared error고요. 내가 어떤 가설함수를 설정하면 이 가설함수의 능력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평가를 수치화했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수치화했냐? 내가 예상하는 값과 현재 데이터 값의 오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게 바로 MSE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가설함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야, 사실. 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설함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가설함수를 볼 때마다 MSE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X고요, Y고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자, 가설함수가 그러면 얘들아, 가설함수가 하나 딱 결정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MSE가 나올 거고요. 그쵸? 왜 가설함수가 하나 딱 결정되면 여기에 대한 MSE가 하나 나올 거예요. 즉, input이라는 가설함수가 들어갔을 때 MSE가 하나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얘들아? 함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MSE와 유사한 값을 아웃풋으로 갖는 함수를 우리는 손실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손실함수는 뭐냐? input은요, 가설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세타가 결국 가설함수거든요, 얘들아. 자, 다시 봐봐. 가설함수는 h 세타 x 즉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세타가 결정이 되면 가설함수가 하나 결정된다 그랬죠. 됐니? 그래서 이 가설함수가 인풋, 즉 세타 1이랑 세타 0가 인풋이라는 뜻은 가설함수가 인풋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이 MSE와 유사한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자, 왜 유사한 값인지는 조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거는 다시 손실함수의 인풋은 세타 0, 세타 1이에요. 이 세타 0와 세타 1이 변수인 거예요. 이게 결정되면 가설함수가 결정되고, 가설함수 하나에는 MSE와 유사한 값, 즉 MSE 하나가 결정되니까 MSE와 유사한 값이 아웃풋이 되도록 하는 이 함수를 보통 이 손실함수는 J라는 표현을 많이 써. J라고 해요. 자, 얼마나 유사한 값이냐면, 자, J 세타는요, 인풋이 이렇게 할게요. 세타 0랑 세타 1이었죠? J 세타 0, 세타 1은요, 어떻게 되죠? 2n분의 그냥 여기에 2가 들어간 게 다요. 그 다음에 MSE와 정말 유사하게 예측값에서 실제값의 오차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거기다 그냥 2분의 1을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손실함수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손실함수라는 거는요, 인풋이 세타가 돼요. 세타 값들. 이 세타 값이 결정되면 가설함수가 하나 결정되고요. 가설함수가 하나 인풋되었을 때 가설함수 하나 인풋에 하나의 MSE가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데, MSE 대신에 이와 유사한 값을 써요. 이 유사한 값을 아웃풋으로 쓰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결과값 아웃풋은 2n분의 1에 i가 1부터 m까지 데이터의 개수죠. 예측값 h 세타 xi의 실제값 yi를 뺀 거에 제곱한 거에 합 됐어요? 이렇게 손실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 자, 나는 최적선을 구하는 게 목표야. 이게 나의 목표야.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가설함수를 보고 이 가설함수를 평가하는 수치화, 이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 MSE야. 근데 이 MSE 말고 MSE와 유사한 값을 이용해서 이 가설함수를 평가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실함수인 거예요. 됐어요? 이 손실함수를 바탕으로 어떤 가설함수가 들어갔을 때, 즉 어떤 세타값이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값을 비교하는 거야. 결과값을 비교해서 그 MSE와 유사한 값이 작을수록 최적선이 되겠지. 자, 다시 이 값이 아웃풋으로 만들어진 이 값이 작을수록 최적선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건 얘들아 결론은 뭔데?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의 제곱을 한 거잖아. 즉 그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즉 나는 최적선을 찾기 위해서 이 손실함수의 어떤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손실함수의 아웃풋이 최소가 되는 값, 최소가 되게 하는 세타들을 찾는다. 세타, 즉 세타 0, 세타 1을 찾는다예요. 됐어요? 자, 그럼 그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경사하강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경사하강법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손실함수의 아웃풋이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즉 경사의 방향과 크기를 이용해서 극소점을 향해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들아 여기서 좀 어려워.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잘 해보세요. 손실함수라는 거는 세타 0와 세타 1이 들어와서 2n분의 1의 데이터가 1부터 m까지 데이터 예측 값에서 실제 값을 뺀 거에 제곱한 거를 더해서 2n분의 1을 곱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작아야 돼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치? 맞아? 근데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냐면 자, 이 함수를 선생님이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변수가 어떻게 되면요. 어떤 차원에 그려진다 그랬어? 3차원에 그려진다 그랬어요. 왜냐면 변수 두 개를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함수값을 표현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3차원을 그릴 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요. 자, 변수에 있는 두 값을 밑에 평면, 여기다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밑에 평면에 이렇게 세타 0, 세타 1. 그리고 함수 값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제 위에다가 쓸 건데요. 이 Z축 라인에 이렇게 솟아오르도록. 자, 그러면 이 손실함수가 어떤 꼴로 그려지냐 하면 그 대략적인 꼴은요. 보통 이런 꼴로 그려져요. 이런 꼴로. 이렇게 이런 꼴로. 즉 세타 0, 세타 1에 내가 하나 딱 설정을 하면 즉 세타 0에 대한 값 어떤 A값, 세타 1에 대한 어떤 B값 이거를 설정을 하면 어떤 함수값이 J 세타 1, 세타 0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Z축에 찍히는 거예요. 즉 JAB가 여기 Z축에 찍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얘들아 세타 0, 세타 1이 결정됐다는 건 가설함수가 하나 결정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가설함수 세타 0와 세타 1이 하나 결정됐으니까 가설함수의 손실함수의 결과값이 여기야. 자, 선생님이 손실함수의 아웃풋이 최소가 되도록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나는 이 점이 궁금한 거예요. 이 점에 해당하는 도대체 세타 0와 세타 1은 무엇인가? 즉 최적선은 무엇인가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에서 어떤 조작을 해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경사하강법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요, 얘들아. 사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G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야. 자, 그레디언트 G. 선생님이 미분이란 거 왜 필요하냐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가장 가파르고 빠르게 이 점으로 향해 가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거든. 미분을 하면.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G, 즉 세타 0에 대해서
편미분할값, 그 다음에 세타 1에 대해서 편미분할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서요. 이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자, 내가 지금 이 점에 있어요. 이 점에 있을 때 내가 이 점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점에서의 이렇게 기울기 값이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 이 기울기 방향에서 요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이동한 양은 학습률 알파라고 하는데요. 나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이동한 양과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만큼 왔어. 또 이 점에서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와 얼마만큼 이동할까에 대한 학습률 알파를 이용해서 이만큼 왔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이 최소점에 도달하는 게 바로 경사하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보면, 지금 왼쪽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세타 0, 세타 1은 업데이트 되는 거야. 이 점에 해당하는 세타 0, 세타 1이 업데이트 돼서 2점이 되고, 업데이트 돼서 2점이 되고, 업데이트 해서 결국 2점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이 사실은 세타 0는 세타 0 빼기 학습률 알파, 내가 이동한 거리에 해당해요. 다가 세타 0에 대한 편미분 값을 곱해준 값. 그 다음에 세타 1은 또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면 기존 세타 1에다가 학습률 알파, 이동한 거리에 세타 1에다가 세타 J 세타 0, 세타 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자, 이 방식은 얘들아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원하는 친구들은 얘를 실제로 편미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 너네한테 다 알려주긴 했어. 너네가 오늘 배운 그 편미분의 스킬을 이용하면 이 공식 유도할 수 있는데요. 난이도가 상당해요. 난이도가 상당하고요. 결과값만 알아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테크닉을 알려줄게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계산 결과. 세타 0를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면요. 세타 0 빼기 학습률 얼마만큼 이동할까에 대해서 n분의 1에 i가 1부터 m까지.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니? MSE 값과 유사하지만 제곱이 안 되어 있는 값이야.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해보니 되더라 이건 거예요. 미분법도 그랬잖아. 해보니 그런 규칙이 나오더라.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세타 1 빼기 알파의 n분의 1에 i가 1부터 m까지 ha 세타 xi 빼기 yi에다가 이번에는 이 값에다가 xi를 곱한 값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자, 너무 어렵죠? 근데 여기는 그냥 잊으세요. 어차피 코딩할 때는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너네가 외워야 될 거 하나도 없고요. 이해해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능력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거를 한번 유도해볼 수 있으면 유도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학습률 알파에 대해서 말해줄 게 있어. 선생님이 학습률 알파라는 거는 얘들아 여기다 적어놨지. 학습률 알파는 얼마나 많이 갈 건지를 정하는 변수예요. 즉 얘네들에 해당하는 값은 얘들아 어떤 방향으로를 뜻하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래 해당하는 값이 이 학습률 알파의 알파. 알파값. 자, 근데 이 알파가 만약에 얘들아 너무 커도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알파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최소점을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지만 이만큼 와버리면 최소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가 너무 작아. 그러면 이렇게 막 오는 거야. 어느 세월에 다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학습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됐어요? 그 방법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려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걸 한번 볼게. 자, 여기는 좀 알아야 돼. 아까 선생님이 말한 뭐 미분하고 나오는 거는 몰라도 되고요. 여기는 알아야 돼. 자, 선형액이라는 거는 목표가 최적선을 찾는 거예요. 그쵸? 최적선을. 이 최적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함수들을 들고 와야겠죠. 가설함수를 세팅해야 되는데 가설함수의 형식은 h 세타 x가 세타 0 플러스 세타 1이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이 가설함수가 하나 결정이 되면요. 이 그러니까 세타 0, 세타 1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가설함수가 결정되죠. 그죠? 근데 이 가설함수를 평가하는 그것을 수치화한 게 바로 MSE라고 했어요. MSE. 맞아요? 그래서 이 세타 0, 세타 1의 값에서 이거를 인풋으로 하고요. 이 MSE의 2분의 1 한 값을 아웃풋으로 하는 게 바로 뭐였죠? 손실함수였어요. 손실함수. 근데 이 손실함수는 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최적선을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최적선을 찾을 때는 수많은 가설함수의 MSE 값을 봐야 되는데 이 MSE 값을 보기 위해서 얘를 예쁘게 식으로 나타냈는데 왜 MSE 직접 쓰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했는지는 의미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나의 골로 들어와서 나의 목표로 돌아와서 최적선을 찾아야 돼요. 최적선을 찾는다의 의미는 결국 무슨 의미랑 같아요? 최적선을 찾는다. 최적선을 찾는다는 결국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다와 같은 의미야. 왜냐면 이 MSE의 의미를 보면 알잖아. 예상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오차의 제곱을 더한 값이에요.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데이터에 잘 맞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즉 손실함수를 최소값으로 만들어주는 이 세타 1, 세타 0를 찾아가는 게 바로 뭐였죠? 경사광법. how 했을 때 경사광법을 이용했어요. 경사광법의 공식은요.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가져와다 쓸 거니까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요 얘들아. 자, 여기서 끝난 줄 알았지? 이 최적선을 찾았어. 최적선을 찾았을 때 그게 진짜 과연 최적선인가?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이제 다시 평가를 하면 당연히 이 최적선은 최적선이 돼. 왜냐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예쁜 걸 만들었으니까. 근데 자,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여줄게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XY가 되겠죠. 내가 이런 예쁜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런 예쁜 최적선을 찾았어. 근데 이 최적선을 진짜로 평가하는 방법은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안 돼. 내가 최적선을 찾기 위해 썼던 데이터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이 최적선은 내가 최적선을 찾기 위해서 썼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애들로 다시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얘는 최적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맞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적선을 찾을 때 어떻게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세트 2번부터 먼저 할게요. 트레이닝 세트와 이 테스트 세트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최적선을 찾기 위해서 쓴 데이터들, 최적선을 쌓기 위해서 쓴 데이터들이 이 트레이닝 세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는 그 나머지 내가 남겨놓던 애들이 테스트 세트가 되는데요. 얘는 임의로 구성되고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쓸 모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X란 데이터들 중에서 몇 개를 테스트 세트 그리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세트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 트레이닝 세트를 기반으로 최적선을 만들고 테스트 세트로 과연 이 테스트 세트 이 내가 구한 모델이 괜찮은 모델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모델을 평가하는 이제 방법은 이 테스트 세트로 나는 이제 모델을 평가할 건데 우리가 원래는 어떤 평가를 할 때 MSE를 썼어. 그치? 이 테스트 세트에 해당하는 실제 값과 최적선에 의한 예측 값의 오차의 제곱의 합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돼. 즉 테스트 세트들의 MSE를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MSE를 안 쓰고요. root mean square error라고요. MSE에 루트를 붙인 값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라는 거는 너네가 중3 때 배울 건데요. 제곱을 했잖아. 다시 원상태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이 root mean square error는 MSE를 루트한 거에 해당되는데요. 왜 루트를 하냐? 자, 얘들아. 내가 구한 이제 이 최적선의 평가 결과가 수치화되는 거죠. 근데 이 수치화되는 값이 제곱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숫자들의 크기가 맞지가 않아요. 이 목표 변수의 단위가 만약에 1이라고 했으면 이 오차의 제곱은요. 100원이 되면 얘는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되면 10,000이 되는 거야. 즉 이 목표 변수와의 단위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얘네의 이제 평가를 위해서 제곱을 했었지만 다시 결과는 원상태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내가 최적선을 찾았어요.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최적선을 찾았지만 이 테스트 세트를 이용해서 다시 MSE를 구해서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그 모델을 평가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선형액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어. 그죠? 자, 근데요.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너네한테 안심시켜줬던 거는 나는 이거에 대한 원리를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코드를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챕터에서는 scikit-learn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구현한 코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듈을 들고 와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 scikit-learn을 노트북에다가 한번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수업을 듣고 오는 친구들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겠죠. 아마 수업이 조금 쉽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